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뭔가를 멈추는 일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참는 것, 한 손에 잡고 있는 스마트폰을 그만 보는 것, 그 맛을 알기에, 그 재미를 알기에 그걸 그만둔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죠. 머릿속으로는 그만, 스톱을 외치는데 우리 행동은 그걸 쉽게 끊어내질 못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 마음속에 스탑 기능보다 no, go 기능을 활용하는 게 더 유용하다고 하네요. 그 상황을 벗어나 버리는 거죠. 맛있는 것을 눈앞에 두고 먹지 말아야 해 하는 것보다 그냥 눈앞에서 빨리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공부할 때 집중이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아예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가방에 집어넣거나 멀리 두는 거죠. 스마트폰 때문에 밤에 잠이 잘 안 온다면 아예 침실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가질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리처드 세일러가 말한 일종의 넛지 같은 개념이죠. 혹시 뭔가 멈추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죠. 9월 7일 목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와 함께 여러분과 소통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요, 취업난, 또 주거비, 생활비 때문에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이 많다고 하는데 그 비율이 58%에 육박한다고 하네요. 또 그 중에서 68%는 아예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할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밝혔다고 해요. 자립할 나이가 됐음에도 부모의 품속에서 경제적으로 기대어서 사는 자녀를 이 동물에 빗대서 표현을 하는데요. 와, 동물이라는 말 하기도 전에 오하나오이님이 벌써 보내주셨네요. 초스피드입니다. 초스피드. 동물이 맞습니다. 동물. 호주를 대표하는 동물. 앞에 주머니가 달려있는. 그래서 그 주머니에 새끼를 넣어서 다니는데 새끼가 아니라 다 자랐는데도 그 부모님의 주머니에 있으려는 이런 청년들을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으로 올려주셔도 좋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스튜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7073님, 저는 20살 때 독립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 몸만 독립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되는데 나가서 자취방 부모님 돈으로 얻고 용돈 받아서 쓰고 그러면 진정한 독립은 아니죠. 손석구 평론가 왜 옛날 네. 생각나세요? 이렇게 흐뭇하게. 네.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데요. 대학 시절에 생각이 납니다. 네. 오늘의 경제뉴스 손석구 경제평론가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염현석 기자는 네. 몇 살 때 독립했어요? 저요? 네. 부모님으로부터 따로 산 걸로 하면 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따로 살았습니다. 아니 경제적으로는? 경제적으로요? 네. 한 28. 네. 그렇다니까요. 네. 자, 염현석 기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했어요? 네, 상반기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이 주요국 중 2위로 집계됐습니다. 이 결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전 세계가 지금 반도체 생산력 향상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이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요. 네. 이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석구 평론가는요? 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이제 우리 정부와 해마다 하는 연례 협의가 있는데 이 네.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뭐 우리나라 재정, 부채 문제, 뭐 부동산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거론이 돼서 이 부분 짚어보고요. 요즘에 간편 결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많이 쓴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의 숫자가 나왔고 또 그 이면에는 수수료를 둘러싼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자, 염현석 기자 소식부터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이 주요국 가운데 두 번째다.
네. 변동이 크다라는 거잖아요. 변동 폭이.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 환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현재 환율이요 1335.7원입니다. 어저께가 1330원 정도로 마감을 했거든요. 네. 벌써 5.3원이 오르는 상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보면 우리나라 환율이 급격하게 막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의 환율 변동성이 세계 주요 선진국 및 아시아 신흥국 16개국을 통틀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건데요. 올 1분기와 2분기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의 전일 대비 변동률은요. 각각 0.54%, 0.43%였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높은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과 영국 등 주요 7개국, 주요 선진국 G7보다는요. 전부 다 높은 거고요. 아시아 9개국 신흥국 등 16개 주요 국가 중에서도 이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변동성이 큰 나라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일본인데요. 일본은 미 연준의 통화 정책과 정반대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완화적 통화 정책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네. 때문에 변동성도 클 수밖에 없고 이렇게 환율의 변동이 크면 정부나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환율이 가장 큰 폭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지난해 3분기 정도부터 이제 오르락내리락이 심해졌습니다. 네. 이때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화 보유고를 한 175억 달러 넘게 내다 팔았습니다. 이때 주목할 만한 지표가 좀 있는데요. 바로 원달러 환율의 내재 변동성이라는 지표입니다. 내재 변동성은요. 뭐 통화옵션의 가격을 이용해 변동성을 역으로 시사한 지표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요. 환율의 그 선행 지표입니다. 시장 반응에 대한. 이걸 지난해 3분기 이 내재 변동성이요. 6년여 만에 두 자릿수로 상승을 한 겁니다. 이 때문에 환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겁니다. 그런데 환율 변동성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주요국들 중에서 이제 높은 상태를 유지하니까요. 네. 이 내재 변동성 역시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올 상반기 원달러 환율의 내재 변동성은요. 10.46%로 집계됐습니다. 또다시 두 자릿수인 겁니다. 문제는 이 숫자가 좀처럼 줄어들기 힘들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요. 강달러 현상과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환율 방어 등으로 인해서요. 최근에 석 달 만에 감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8월 말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번 달 초에 한국은행이 8월 말 외환 보유액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달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요. 4,183억 달러였습니다. 전월 말 그러니까 7월 말 기준 4,218억 달러보다 35억 달러나 줄었는데요. 네.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된 겁니다. 일단은 환율 자체가 널뛰기를 좀 심하게 하고 있고 그게 정부와 중앙은행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경기 자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우리 경제의 주축인 수출과 환율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그렇죠. 가지고 있습니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요, 평소와 비슷하게 수출입을 하더라도 수출은 줄고 수출액은 줄고 수입액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역 수지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네. 이게 또 외화 보유고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원화는요 중국 위안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원화가 위안화의 뭐 프록시 통화 그러니까 뭐 대리 통화 뭐 이렇게 여겨지고 있어서요. 최근에 또 중국 부채 리스크가 또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이 때문에 원화 가치가 이제 상승하는 거를 조금 제약을 하고 있어서요. 단기적으로는 환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전망이 큽니다. 하지만 4분기 정도가 되면 미국 연준이 긴축을 혹시 종료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 정부가 뭐 대규모 경제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까. 이런 조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런 게 다 나온다면 성장률에도 이제 조금 더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우리 수출에도 도움이 돼서요. 환율 역시 1,200원대로 내려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 체력과 환율은 사실은 맞물려 있어가지고 네. 톱니바퀴처럼 서로 물려 있어서요. 자, 손석우 평론가가 준비한 네. 소식.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 경제를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소식들이 좀 담겨 있나요? 네, 뭐 이 보고서를 보면 이제 거시경제 부분, 뭐 재정, 금융, 이렇게 경제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점검 결과가 나온 건데요.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쭉 보면서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해보면 이걸 것 같아요. 빚도 내지 말고 씀씀이 줄여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서 전반에 보면 재정이라든지 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뭐 팬데믹 기간 재정이 매우 확장적이었고 지금도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수준이 여전히 높아지고 있으니 재정통화정책은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또 뭐 한국은행 통화정책 역시 중립금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를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물가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의 어떤 긴축적 통화정책 운용, 즉 고금리 그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도 했어요. 우리나라가 역시 가계부채 비중이 이제 GDP 대비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가장 높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채 증가율을 둔화시키는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즉 가계부채와 관련된 금융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네. 통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택 관련 규제 완화, 세금 감면 조치들 균형점을 찾는데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최근에 이렇게 부동산 규제도 완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뭔가 이거 위험할 수 있다? 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정책 전환도 필요하다 이런 언급까지도 했습니다.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보고서 책임자 해럴드 핑거가 이제 그 브리핑도 가졌는데요. 여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 집값이 상승하면서 동시에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점 저희가 계속해서 짚었던 우리 네. 경제 문제였죠. 이런 점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취했던 여러 정책적 조처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 완화한 거를 다시 조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행 대출 받을 때 적용되는 LTV, DTI 비율, 주택담보대출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이런 것들 완화해 줬잖아요. 네. 되짚어 보면 이런 것들 다시 조여야 된다. 뭐 이런 정책적 조언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물이 적당히 흐르게 해야 되는데 수도꼭지를 너무 많이 틀어놨다. 다시 약간은 좀 잠가야 된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 네, 열었더니 이게 확 튀더라. 다시 잠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조언 같습니다. 혹시 뭐 좀 IMF에서 우리나라 긍정적으로 평가한 건 없습니까? 우리가 금융시장 9월 위기설 돌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핑거 단장이 질문도 나왔었고 답을 했는데 우리 경제가 펀더멘털이 건전하기 때문에 금융위기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런 진단을 했고요. 네. 하반기에 우리 경제 회복이 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다만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물가 관리 잘 돼야 되고 반도체 산업이 살아야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4%로 제시를 해서 기존 전망을 유지를 했고요. 중기적으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건 저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또 중국 경제 둔화 문제가 내년에 우리 경제에 추가적인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지적한 거는 자꾸 곱씹게 되는 IMF의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염혜석 기자에게 다시 갑니다. 마이크. 네. 최근에 독일 다녀왔어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독일에다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요? 네, 최근 유럽도 경제 구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네. 독일 같은 것도 이제 제조업 중심에서 조금 첨단 산업으로 탈바꿈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하. 이 중심에 바로 반도체가 있습니다. 네. 사실 미중 경제 갈등으로 시작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요즘 막 재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재편 과정이요. 각국의 일자리 정책이랑 맞물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장 유치전이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면서요. 국가 경쟁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말 대규모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그중에 저는 유럽의 독일을 실제로 보고 왔습니다. 아하. 거기에 가면은 어떤 기업들, 어떤 반도체 기업들이 독일로 가는 겁니까? 제가 출장을 갔던 곳은 드레스덴이라는 지역인데요.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8월 정도가 넘어가면 TSMC가 드레스덴에 공장을 세운다는 발표를 할 것이다. 네. 예, 그게 이제 맞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공장 건설 부지가 확정이 돼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드레스덴 인근은 아니지만 근처에 이제 인텔이 또 독일 역사상 가장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한 그런 공장 시설, 반도체 생산 시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산 시설들이 들어오는데요. 왜 TSMC나 인텔이 독일로 갔을까? 특히 그렇게요. 네. 예. 그렇다면 저는 그 TSMC 제가 갔던 드레스덴을 이유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드레스덴에는요 반도체 관련 우수한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드레스덴이라는 도시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작센주의 주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독 영토였고요. 이곳에 프라운호퍼
막스 플랑크 등 세계적인 연구소가 다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소들에요. 끊임없이 인력을 공급해주는 독일 10대 대학에 들어가는 드레스덴 공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드레스덴은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많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히 드레스덴에서 소재 부분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 분야로 갈수록 신소재 부분이 중요해지기 때문에요. TSMC는 이미 오래전부터 드레스덴의 연구소도 같이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독일 정부가 법인세 감면 패키지 법안을 내는 등 정말 기업 친화적인 변화 그리고 EU가 6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법안 이런 최근에 이런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조성이 됐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좋은 연구소들이 있고 인재가 있고 주정부 비롯해서 국가적인 지원도 많이 되고 있고 그러면 실제로 이들 반도체 기업들은 독일에다가 얼마를 투자하는 거예요? 네. 인텔 같은 경우에는요. 112조 원을 유럽에 총 투자를 합니다. 이 중에 43조 원을 독일 마이데부르크라는 곳에 공장 건설을 하는데 투입을 합니다. TSMC는요. 드레스덴에 14조 원을 투입을 해서 반도체 공장을 건설을 하는데요. 드레스덴에는 이미 독일의 대표 시스템 반도체 기업인 인피니언이 위치해 있습니다. TSMC는 이런 인피니언과 협업을 해서 이렇게 반도체 공장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역사상 가장 큰 외국인 투자 규모고요. 인텔과 TSMC 공장 건설로 인해 이 드레스덴 그리고 뭐 독일 지역에는 엄청난 양질의 일자리는 물론 독일 대표 산업인 자동차 산업과의 대규모 시너지마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혹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뭐 유럽에 진출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아니요. 현재는 우리 반도체 기업의 생산 시설이 유럽에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분야 중에 이제 초미세 공정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겨냥한 이제 레거시 공장 투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력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삼성전자 등이 비메모리 분야 투자를 늘리면서 이미 국내에 또 대규모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때문에 당장 해외 거점이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이기도 한데 다만 새롭게 블록화되고 있는 이런 유럽, 인도 등의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에 뭐 삼성하이닉스 국내에다 계속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용인 지역에다가 반도체 클러스터 더 크게 짓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녀오신 그 독일 지역하고 그런 유럽의 움직임하고 우리나라의 움직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굉장히 큰 차이점을 직접 느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독일의 반도체 공장 예정지가요. 전부 다 뭐 베를린, 뮌헨, 프랑크푸르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독일 대도시 주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전부 다 지방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일단 독일은 경제도 지방 분권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굳이 우리로 치면 수도권 등 대도시 인근으로 가지 않아도요. 인재들이 있고 지방 정부 자체적으로 전폭적인 지원도 가능합니다. 또한 대규모 공장이 생기는 도시에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도 들어오다 보니 그 인근 주민들의 그런 수용성, 공장 수용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실제 그 인피니언 제조 공장을 가봤는데요. 큰 길을 앞으로 두고 대규모 주택단지와 반도체 생산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집 앞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온다. 그럼 과연 내 태도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가 다닌다면 들어와도 괜찮겠다. 출퇴근 내 편하고. 직장이라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 그래서 조금 거기에서 탐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인피니언 공장 주변에는요. 주택단지 주민들이 대부분 그 공장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수용성도 높고 뭐 이런 복지라든지 이런 게 더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사례였습니다. 다시 손석구 평론가에게 마이크가 갑니다. 간편 결제, 뭐 여러 페이 같은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올해 상반기만 집계를 해보면 간편 결제의 경우 이제 하루 이용 금액이 8천억 원 넘었고요. 간편 송금 같은 경우는 7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합치면은 이제 1조 6천억 원 그 반올림하면요. 이 정도의 간편 결제, 간편 송금이 매일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1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도 간편 결제는 17%, 간편 송금은 25% 이렇게 늘었어요.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반짝 증가세가 아니고요. 매년 두 자리 성장률을 보입니다. 이 간편 결제 통계를 내기 시작한 게 2016년부터더라고요. 그때 통계를 보니까 당시에는 하루 이용 금액이 간편 결제만 보면 645억 원.
210만 건 정도에 불과하더라고요. 지금 7년 만에 10배 넘게 늘어났으니까 폭발적인 성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간편결제 이용 규모를 이제 개인카드 이용 수준과 비교를 해보면 현재는 30% 수준인데 이게 2년 뒤 얼마 안 남았죠? 50%까지 그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니까 상당히 고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커지는 만큼 그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겠어요. 그럼요. 요즘 뭐 땡땡페이 뭐 계속해서 종류가 엄청 많아요. 네. 대기업들 거의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워낙 대세가 되어가다 보니까 많은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등장하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사업자별로 분류를 해보면 이제 네이버페이, 뭐 카카오페이 이런 우리 인터넷 기업들이 하는 그런 그 전자금융업자들의 간편결제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게 절반 정도고요. 나머지 절반을 이제 25%씩 금융회사 또 휴대폰 제조사가 이렇게 나눠 갖고 있습니다. 흐름을 보면 최근에는 이 간편결제 이용 금액 중에서 휴대폰 제조사 비중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우리 얘기하는 뭐 삼성페이, LG페이. 이제 이번 조사부터는 애플페이까지도 조사 대상에 이제 포함됐거든요. 앞으로는 좀 뭐 애플페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국내에서도 이제 아이폰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애플페이를 얼마나 사용할지도 앞으로의 간편결제 시장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간편결제 참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편한 만큼 수수료가 더 비쌀까요? 아니면 뭔가 간단한 만큼 수수료가 더 저렴할까요? 어때요? 이게 저도 계속 관심 갖다가 요즘 관심을 좀 안 두고 있어서 그렇죠. 몰랐는데 수수료를 이거 이용자가 내는 게 아니니까. 간편결제니까 뭔가 이제 뭐 피지 거치고 벤더사 거치고 이런 것들이 좀 간편해지니까 수수료도 쌀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더 비싸더라고요. 더 비싸요? 네. 이 간편결제 수수료도 원래 공개가 되지 않다가 최근에서 이제 자율 공시를 시행하고 있는데 네.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이 간편결제 사업자 수수료율 공시를 취합한 결과를 보니까요. 카드에 연동된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0.97%에서 2.33%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 게 음식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 아시죠? 이게 배민페이였어요. 네. 영세업자들을 상대로 하는 이제 수수료율이 1.52%였는데 이게 일반 카드사 결제 수수료율보다 3배 웃도는 그런 수준입니다. 3배나 돼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놀라웠던 건 이런 사실을 이 간편결제를 실제 많이 이용하는 외식업체 다수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87%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고요. 식당 하시는 분들이 보통 배달비가 비싸서 네. 배달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이런 볼멘 소리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진짜 주범이 수수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거는 매출의 1.5%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상당합니다. 그럼. 이게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같은 경우는 사실 3년마다 사업자들이 다 모여서 정부가 주관하에 협상을 하잖아요. 또 정부가 협상. 조금 통제를 하죠. 통제를 하죠. 네. 직간접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는데 특히 이제 영세 사업자들 대해서 수수료율은 계속해서 낮추라고 압박을 가한단 말이죠. 실제 많이 낮아졌어요. 근데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사각지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어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엿장수 마음대로 뭐 올렸다 줄였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간편결제 수수료율도 법적 장치를 마련해서 특히 이제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부담을 좀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편결제 시장이 커지고 이걸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받는 상인들이 많아질수록 기존의 카드 수수료에 건드렸던 것처럼 간편결제 사업자들도 조만간 정부가 또 불러 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이 3월부터 자율 공시를 시켰으니까 네. 아마 이게 일종의 사전 작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뭐가 옳고 뭐가 좋은 건지 아닌지는 가치 판단은 각자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그리고 손석우 경제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취업난, 또 높은 물가, 이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독립을 하지 않고 혹은 못하고 부모님과 계속해서 함께 사는 청년들을 이 동물에 빗대곤 하죠. 새끼가 어머니의, 그 어미의 주머니에 있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동물에다가 비유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의 부모인 5060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 또 자녀에게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뜻으로 마처 세대라고 지금 5060 세대를 부른다고도 하더라고요. 이들이 계속해서 품에 품고 있어야 하는 자식들을 뜻하는 말, 동물을 뜻하는 세 글자 동물, 거기에 뭐뭐뭐 족 이렇게 붙는데요. 힌트 대신에 오답을 많이 불러드릴게요. 1003님 펭귄, 그리고 7027님 주머니쥐, 또 나무늘보도 들어왔고요. 코알라, 원뱃, 원뱃이라는 동물이 있었나요? 그리고 1699님은 푸바오. 푸바오는 돈을 많이 법니다. 그쵸? 그 무슨 랜드 거기에 이 푸바오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푸바오가 돈을 많이 벌어다 줄 겁니다. 자, 호주에 사는 동물인데 코알라는 아니고요. 다른 동물, 이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아니면 돈이 들지 않는 KBS 콩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제가 문자 한 통 보내드릴게요. 로또 1등 당첨번호 알려드립니다. 아니면 내일 상한가 갈 종목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지원금 받아가시고요. 저기 우체국에 여러분이 맡겨놓으신 거 안 찾아가시는 거 있더라고요. 찾아가십시오. 일단은 URL부터 터치를 하시고요. 제가 악성 코드부터 씌워드리겠습니다. 이런 스팸 문자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옵니다. 차단을 해도 또 오고 지워도 또 생겨나고 답답하죠. 정부가 스팸 문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고 통신사한테도 이거 제대로 관리 안 하면 벌금 부과합니다라고 했는데도 사라지질 않고 있죠. 저도 오늘 아침에 라디오 준비하고 있는데도 계속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스팸 문자 방법이 없는 건지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 박순장 사무처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순장 사무처장님도 스팸 문자 많이 받으시죠? 저도 하루에도 몇 건씩 받고 있습니다. 이게 통계로도 실제로 스팸 문자 발송량이 어떻게 계속 늡니까? 아니면 좀 줄어듭니까? 이게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그 영리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이용을 해서 하는 이익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게 그 방통위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그 매년 2번씩 그 스팸 유통 분석 현황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걸 보면은 휴대전화 스팸만 1년에 한 1200만 건이 되고, 이제 이중 스팸 문자가 한 800만 건인데, 이게 이 장 재작년에 비해 가지고 한 25%가 증가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는 불법 대출이 그 중에 한 32%가 되고, 그 다음에 유형별로 보면은 도박이 한 40%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저 문제는, 이거는 그 인터넷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신고된 건이나 인터넷진흥원에서 적발된 건에 한한 거고, 이게 일반 소비자들이 그 스팸을 받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건까지 합치면은 지금 이게 1200만 건이 아니라 이거는 한 두세 배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이 그 지금 한 5,400만 정도 되는데, 이 모든 소비자들이 하루에 두세 건 이상 다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제대로 줄지는 않고 꾸준히 늘고 있고. 그래서 그렇죠. 저도 그렇고 스마트폰에 그런 기능도 있고, 스팸 문자 차단 기능?
또 통신사에 그렇죠. 차단 신청할 기능도 수도 있고. 있고 이거 네. 차단을 하는데도 계속 온단 말이죠. 이거 네. 효과가 있는 게 맞습니까? 차단 기능도 있고 뭐 저기 인터넷진흥원에서도 뭐 유사 요소 요거 저기 문구나 문장에 대해서도 그 차단하는 방법도 계속 놀리고 있지만은 예. 그런 부분들이 또 공개가 되면은 이 스팸을 전송하는 업체들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또 교묘하게 악용해가지고 그 부분을 또 반복해서 넘고 가는 이런 부분을 또 찾아내가지고 다시 또 그 스팸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정부나 뭐 통신사나 이런 데서 차단하는 문구나 문장이 공개가 되면은 그거 며칠 안 돼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또 악용하는 방법이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팸이 또 날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통신사하고 네. 그다음에 그 방통위하고 인터넷진흥원 여기 또 개인정보위원회도 연결이 다 돼 있거든요. 이런 데에서 이게 적극적인 어떤 그 개선 의지가 따르지 않으면은 소비자에게 어떤 뭐 스팸 차단만 그 계속 독려해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문제겠죠. 지금까지 나온 어떤 스팸 양을 보면은. 네. 7754님이 스팸 차단 방법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그 핸드폰 기능에 문자 메시지 안에 들어가서 설정해서 스팸 차단 방법이 있고 통신사에 연락을 하시면은 스팸 차단 기능을 무료로 부가 서비스로 쓰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래도 온다. 그래도 차단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건데 이게 기업 홍보용이라면 그나마 수신 거부나 이게 차단이 가능한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대출, 도박, 불법 리딩방 이런 데들은 계속해서 번호를 바꿔가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왜냐면 이게 번호를 자유 발생하는 거는 이거는 통신사의 자유 원한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한번 그 번호가 차단되면은 다른 번호하고 또 문구라든가 문장이 차단되면은 유사 문구 문장으로 또 바꿔가지고 또 보내고 뭐 이런 식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이 업체를 어떻게 계속 어떤 그런 문장과 문구 스팸 뭐 번호 차단 번호 변경 이런 업체들을 찾아내서 그 제재를 가한다든가 차단한다라든가 뭐 이런 방법을 또 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코인이라는 문구를 내가 특히 지정을 해서 차단을 시키면 콩인 이렇게 그렇죠. 유사용어로 급등할 콩인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또 보내고 있고 와 이게 참 꼬리잡기 게임도 아니고요. 이게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이제 막 휴대전화를 만든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도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오래된 어른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런 부분에 익숙해져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하거나 차단하거나 또 뭐 그냥 버려두거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린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그 층에서는 호기심이 많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네. 호기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문 눌러보기도 하고 또 링크 연결도 해보고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스팸 전송한 자들은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린 청소년들, 그 어린 그 층들에 대한 그 피해 그 발생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이 그 방통이라든가 인터넷진흥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그 지금 대비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아하. 피해 상황도 계속해서 이게 신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지금 뭐 특별한 어떤 사안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뭐 대학생들 청소년한테 뭐 10만 원, 20만 원 소액 대출해 드립니다. 그러고 뭐 연간 수백 %대 이자를 받기도 하고 또 심지어 이 스팸 문자를 발송하는데도 대학생이나 청소년들을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데들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왜냐면 이 스팸 문자 발송하는데 청소년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뭐 꿀알바, 용돈 부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편한 문자 발송에 뭐 월 30만 원, 뭐 한 번 통화에 뭐 3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전문적인 내용을 모르는 청소년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불법 스팸을 발송하게 하고
그렇게 예. 하고 난 다음에 그 알바비까지도 주지 않는 그런 사례까지 있고 또 청소년들은 그게 적발이 돼가지고 어떤 그 형사 처벌이라든가 어떤 그 아이고야. 행정 처분을 받는 경우도 또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어디 기업에 홍보를 대행해주는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죠. 불법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본인한테도 그렇죠. 빨간 줄이 갈 수 있는. 그렇죠. 이게 한번 그 불법 스팸에 적발이 되면은 그 이후에 어떤 그 통신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간 차단이 되고 예. 사용을 할 수가 없죠. 아하. 그래서 청소년들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심해야겠습니다. 어떤 그 금전을 유혹하는 어떤 그 알바라든가 쉽게 유혹하는 이런 알바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그 어른들과 상의를 하고 어떤 그런 부분을 이용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꿀 알바, 쉬운 알바. 네. 세상에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없죠.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을 줄 수도 없는 거고 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문자 메시지 보면은 네. 맨 밑에 무료 수신 거부 080 뭐 몇몇몇몇 뭐 이렇게 번호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수신 거부 해가지고 080. 그걸 누르면 수신 거부가 되긴 됩니까? 이게 네. 안 되는 경우, 안 되는 것도 있고 저희들도 해봤거든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통화 중인 경우도 있고 이걸 또 잘못 누르면은 이게 링크로 연결돼가지고 불법 이런 쪽으로 링크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또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전화번호로 위장을 해서 그렇죠. 뭐 피싱을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URL을 변경시켜 버리는 사례도 그렇죠. 있겠네요. 링크로 연결해서 URL. 믿을 수 있는 게 없네 이거. 그렇죠. 이게 뭐 건전하게 잘 이 부분을 갖다가 올려놓고서 그 뭐 무슨 무료 수신 거부를 하는 부분 뭐 업체들도 있긴 있는데 네. 또 일부에서는 이 번호를 형식적으로 그냥 올려놓은 업체도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링크 불법 링크로 연결해가지고 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또 불법 어떤 그 행위를 하는 어떤 이런 곳으로 다 연결을 해서 그 어떤 범죄에 악용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그 080 무슨 무료 수신 전화를 악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이런 부분도 또 있어요. 전화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게. 마치 정상적인 기업의 문자 메시지처럼. 예. 근데 이게 사실 부분, 네, 통신 회사들이 이 스팸 문자를 좀 방치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통신사들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어찌됐든 상당히 많은 이익을 지금 얻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문제냐면 기업하고 통신사하고 소비자잖아요 중간에. 근데 이 통신사가 문자 중개 대행을 또 같이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같이 한단 말이에요. 중개 대행이요? 네. 그게 어떤 걸까요? 문자 중개 대행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량 문자 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그렇죠. 통신사가 유료로 한다. 그렇죠. 그 자기 망을 사용해서 예. 대량 문자 서비스까지 통신사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통신사가 이 독점 체제업인데 그러면 대량 문자 서비스 거기다가 자기네가 보내는 일반 우리가 소비자가 이용할 때는 20원인데 네. 이 일반 문자 서비스는 대량 문자 서비스는 100원 정도 뭐 대충 가거든요. 더 수익성이 높네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엄청난 거죠. 아니 그러면 소비자가 싫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그 중에서 불법 문자 메시지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통신사가 방치하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의 벌금, 과태료 1,000만 원. 1,000만 원? 아니 그 통신회사들 이익이 얼마인데? 1년이야 징역에 이게 징역 1,000만 원에 과태료 3,000만 원 뿐이에요 이게. 통신회사한테 1,000만 원, 3,000만 원은 이거 뭐 사실은 끔값이죠. 세 발의 피죠, 세 발의 피. 네, 끔값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이 사람들이 이게 스팸 보내가지고 얻는 이익이 과태료 내는 이익보다 더 많으니까 내보내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징벌적 수준의 그 과태료를 부과를 해가지고 스팸 문자 전송에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네네네. 그래야지 다시는 이게 소비자들한테 이게 정보성 전송이 진짜 어떤 그 불법이 아닌 그 정보성 전송을 보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징벌적 수준으로.
그리고 개별적 수준의 우리 소비자들 피해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은 예. 좀 조심하시라, 또 이런 방식으로 좀 대응하시라, 도움 말씀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희들을 이제 개선 사항에서 가장 중요해야 될 거는 네. 문구 문자가 좀 유사한 게 계속적으로 온다라든가 네. 문자라든가 문구 아니면 번호라든가 이런 유사한 문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거의 스팸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거는 누르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휴대전화 스팸 방지 수치 기본적으로 있는 뭐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거라든가 단말기에 뭐 스팸 차단 기능 이런 부분들은 뭐 적극적으로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불필요한 전화 광고에 수신동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아예 어디 가입할 때. 예, 가입할 때 불필요한 이게 전화 광고 수신동을 하지 말고, 그다음에 2년마다 수신동 제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뭐 형식적으로 그 관행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수신동이 제동이가 오면은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가지고 제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취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꼭 하시라는 거죠. 이게 제동이 그 확인 여부에 따라서 스팸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다만 그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리 이용자들이 꼭 하시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스팸으로 의심되는 그 전화나 응답은 철저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제품 구입할 때 제품을 우리가 이제 구입할 때에도 서비스 이용하지 않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스팸 관련 부분도 또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하고, 알겠습니다. 그 불법 스팸 대응센터라고 있어요. 아, 네네네네. 예, 거기 센터를 요거를 홈페이지를 뭐 쉽게 해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은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처장님.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해서 불법 스팸 대응센터는 118번 혹은 스팸.키사 KISA.or.kr 여기가 있다라는 것도.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 박순장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죠. 국회는 오늘 대정부질문 사흘째를 맞아 경제 분야를 다룹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세수 부족 문제,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의 책임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 EU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는다며 특별 규제를 적용할 대상 기업들을 발표했습니다. 아마존, 애플 등 유명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고, 삼성은 최종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감산 연장 여파로 현지 시간 6일 국제유가가 9거래일째 상승세를 지속하며 배럴당 $100를 돌파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무료 체험을 조건으로 한 계약에서 청약 철회가 안 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이 경제활동에 인간의 심리, 내 마음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배워보는 재미있는 시간이죠. 행동경제학 개론, 국민대 경영학과 주재우 교수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그 주제 이야기를 보니까 공감 격차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공감 격차? 네, 우선 격차라는 말은 차이가 있다는 거니까요. 네. 앞에 공감이 붙으니까 공감을 잘 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공감을 잘하거나 잘하지 못하거나. 예, 그래서 공감을 대부분 잘 못하게 되는 걸 설명하게 되는 거고요. 어떤 두 개의 상태를 서로 공감을 하지 못하는 거냐면, 한 번은 본능적일 때, 네. 또 다른 한 번은 이성적일 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걸로 설명이 되고, 인간은 일반적으로 되게 이성적이고 차갑지만 네. 무언가를 경험하는 순간에는 순간적으로 뜨거운 동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동물이 되면 이렇게 감정이라기보다는 좀 더 거부할 수 없는 보통 내장에서 올라오는 요소에 지배당해서 네.
뭐 고통이나 성적 충동, 목마름, 배고픔 이런 것들에 지배당하는 그런 본능적인 동물이 됐을 때 이성적인 인간이 그걸 이해할 수 없다. 요게 공감 격차의 핵심입니다. 아, 그러니까 본능이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걸까요, 그게? 보통 이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많은데요. 네. 그중에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성적 충동이 가장 큽니다. 예를 들어서 몸매가 굉장히 좋은 모델이 속옷 사진을 입고 있을 때 그걸 보여주면 네. 그냥 일반적인 운동복 사진을 봤을 때보다 훨씬 오래 안 가는 기능이 나쁘지만 예쁘게 생긴 펜을 산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네. 또 부끄러움에 관한 연구는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다른 사람이 앞에서 발표하는 걸 들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듣고 있다가 본인이 직접 앞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는 엄청나게 긴장하게 되거든요. 네. 이것도 본능이 딱 결정하는 거고 배고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븐에 갑자기 과자를 굽고 있는 냄새를 딱 맡게 해주면 사람들이 과자랑 전혀 관련이 없는데 주식 투자를 할 때 본능에 휩싸여서 훨씬 더 위험한 투자를 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본능을 자극할수록 그 본능을 따르는 의사결정을 한다. 네, 맞습니다. 아, 이게 혹시 그 진로나 직업 같은 거 결정을 할 때도 이런 게 작용을 할까요? 예,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가 최근에 하나 있는데요. 네. 저희도 겪었지만 2020년대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사람을 구하지 못하거나 해고하거나 했었는데 네. 미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미군이요? 예, US 아미 그 네. 미군도 마찬가지라서요. 미국 군대에서도 모병을 할 때 어떻게 네.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서 최근까지도 되게 많은 금전적 지원을 했었어요. 네. 예를 들면 특별 상여금을 5만 달러를 지급한다거나 기술이 있으면 오랫동안 계약하면 뭔가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나 하는 돈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방법을 썼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나온 영화를 이용해서 신병 모집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영화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보셨을 탑건 매버릭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탑건 영화를 틀어주니까. 예, 탑건 영화를 딱 보고 나면 물론 이렇게 굉장히 애국심이 막 끓기도 하고 그 영화 보기 전부터 광고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공군에 지원하겠다 하는 비율이 한 270% 정도 늘었다라는 결과도 있고요. 지금의 탑건 매버릭 말고 예전에 원래 탑건 86년도에 상영했던 탑건 때도 공군에 지원하는 비율이 500%가 늘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드립니다. 이것보다. 네. 요즘 속된 말로 이거 국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 KBS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애국심을 자극하는 영화를 틀어줬을 때가 효과가 더 크더라.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니까 그렇죠. 사람이니까 이런 감정적인 본능적인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걸 텐데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요? 뭐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 있고 되게 좀 차갑고 이성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은 좀 원래 이성적인데 순간적으로 본능적이 된다라고 연구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원래 감정적이고 동물적인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성적이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도 크고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도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이 두 개의 상황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게 공감 격차의 기본 개념이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거 공감 격차 때문에 서로 오해가 생기고 마찰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네, 이 공감 격차는 한 사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와 남 사이에서도 자주 생기는데요. 내가 본능적이고 뜨거울 때 다른 사람이 이성적이고 차가우면 서로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경우 이제 소비자들이 뭔가 경험하는 중이라서 자기는 되게 뜨겁기 때문에 회사가 차갑게 대하면 서로 이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배달 앱으로 음식을 딱 주문했는데 음식이 굉장히 늦게 예상보다 도착하면 우선 소비자들은 짜증을 먼저 내거든요. 동물적으로. 그런데 회사는
주문을 엄청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좀 늦게 갔을 뿐이니까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환불 같은 방식을 택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 고객들은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나죠. 그런데 그 소비자도 한참 있다 도착한 그 음식 배달하시는 분이 중간에 사고가 났거나 이슈가 있어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노력했는데 늦었어요. 그러면 또 그 감정이 확 또 가라앉아서 이성적이 되는 거예요. 네, 소비자들은 순간적으로 동물이 되지만 그 동물에게는 동물처럼 감정적으로 같이 대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성에는 좀 감성으로. 이 공감 격차를 잘 활용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테크 자이언트들, 저희가 구글이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에어비앤비 이런 회사들은 호기심을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공감 격차를 굉장히 강하게 이용하고 사람들을 순간적으로 동물처럼 감정에 휩싸이게 만들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많이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미국에서 보통 그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점점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문구, 썸네일, 예고편 그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반대로 맞습니다. 소비자들은 또 거기에 넘어가면은 또 안 될 테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좀 주의할 점일 테고, 그래서 소비자들도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기업들은 오히려 이런 행동 경제학자나 심리학자들과 함께 스터디를 하면서 소비자들을 이제 끌어들일 방안을 또 연구하고 있다는 거. 또 우리는 성공예감 이데옵니다를 통해서 우리 이런 행동 경제학을 또 배우고 있다라는 거.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국민대 경영학과 주재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부를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는 오랜만에 쓰레기 박사님이 나오십니다. 홍수열 박사 나오는데요.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항상 이 추석 때 되면은 선물도 많이 받고 선물도 많이 해서 참 마음이 좋기는 한데 그만큼 또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쓰레기. 우리가 좀 어떻게 대처하는 게 더 현명할지 잠시 후 2부에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돌아옵니다.